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최근에 아마 가장 관심 있는 현안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이게 이제 단순히 지금 이거를 무역 수지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라고 볼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혹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시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는 분들도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이 용어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이 투키디데스라는 분이 기원전 5세기경이죠. 그리스와 그리스의 당시 이 대표적인 도시국가들이죠.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에 발생했던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걸 기록한 역사학자거든요. 결국 그리스 내에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여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죠. 이 과정을 생각을 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이 흔히 신흥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것을 견제하려고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한쪽은 계속 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쪽은 되도록이면 자기 지위를 계속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쟁이 발생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투키디데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벌써 이제 이 기원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진 걸로 흔히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거는요, 한 10년도 되지 않아요. 2012년에 미국의 그라함 알리슨이라는 국제정치학자가 당시에 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관해서 분석한 글을 기고를 하면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신흥국과 기존 강대국 간의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전쟁이라는 결과 자체를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용어 자체로 보면 결국 이건 못 빠져난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잘못 빠져들면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진다는 건데요. 전쟁과 같이. 지금도 이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아예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이대로 가면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는 분석하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주로 군사력 건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비 경쟁이죠. 암스 레이스 과정과 그 다음에 양국의 이제 군사 전략, 안보 전략의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과연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정말 이대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지속된다면 전쟁이라는 게 날 건가? 그리고 나게 되면 어느 시기 정도가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양측의 군사력끼리 부딪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나중에 전쟁이 발생하고 나면 전쟁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전쟁 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기 국가의 군사력, 흔히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죠. 근육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비 경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흔히 이제 이 인간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한쪽이 힘을 키우면 내가
이 가만히 있다가는 저쪽한테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유발되죠. 그리고 서로 한 이 정도에서 멈추자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나 몰래 저쪽은 또 군사력을 강화할 거야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군비 경쟁이 촉발되면 상대방이 나보다 항상 앞설지도 모르고 그 앞선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는데요. 이게 안보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군비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항상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군비 경쟁이 꼭 전쟁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비 경쟁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펠로폰네소 전쟁부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이 오래전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인류 문명사에서요, 이때가 그리스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문명, 그리스 문명이 이제 고대 문명에서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게 청동기 시대의 전쟁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의 전쟁인데 이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무기의 발전사하고 똑같습니다. 인류가 문명이라는 걸 건설한 이후에 무기라는 건 항상 존재해 왔고요. 이 무기가 존재한 이후에 항상 남보다 더 센 거, 그리고 더 확실한 거,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술이 다른 기술로 발전되는 과정,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종의 펠로폰네소 전쟁이 청동기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인류 문명사에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계속 발전을 해오잖아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발전이 되어 오다가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석기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청동기, 철기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전부 무기들이 뭐 화약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화약이 발명되면서 화약도 이 유연화약과 연기가 나는 무연화약 뭐 이렇게 바뀌게 되죠. 화약이 발명되면서 총이나 대포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총이 등장한 이후에 현재와는 등장한 이후에 지금 비교해 보면 또 그 당시에 머스킷을 쓰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미래의 전쟁하면 뭘 떠올리세요? 예, 이제는 로봇이 등장하는 이런 전쟁들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군비 경쟁의 양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 시대를 풍부한 기술이 다른 기술로 넘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석기가 청동기로 대체되고 청동기가 철기로 대체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걸 이용한 새로운 무기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꼭 흔히 얘기하는 도미넌트 파워. 강대국뿐만 아니라 웬만큼 국력이 약한 국가가 아니면 다 그걸 가지려고 해요. 모든 국가는 군비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쭉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안보 딜레마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전쟁이 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이제 여기서 우리 요 정도까지 해서 좀 그만하자. 조약이나 협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상대방이 서로 건설할 수 있는 군사력의 규모를 제한을 하게 돼요. 또는 군사력 자체를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느 이 국경 근처에 어느 지역까지를 넘어서는 군대를 이동시키지 말자. 이런 이 군사력 운용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걸 군비 통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비 경쟁이 굉장히 일상화돼서 이게 한참 웬만한 국가들은 다 그 시절에 시기에 아주 중요한 군사 과학 기술을
가지게 되면 꼭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군비 통제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말해서 군비 경쟁에서 전쟁이 나기도 하지만 군비 경쟁에서 군비 통제로 이어지는 과정도 있었고요. 또 이 투키디데스가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했고, 역사상으로 굉장히 많이 세계를 풍미한 패권국이 나타났지만 모든 패권국들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세계적인 패권을 놓고 일어났던 전쟁, 이게 17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초까지 이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패권 전쟁,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과 독일의 전쟁, 이게 대표적인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이렇게 전쟁으로 끝난 사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기. 자, 19세기의 영국 그러면 강대국의 상징이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20세기에 영국을 미국보다 더 뛰어난 패권 국가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전쟁이 안 났거든요. 물론 같은 앵글로색슨의 이 혈통을 공유한다라는 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초반에는 영국도 잠재적인 경쟁자, 혹시라도 전쟁할지도 모르는 상대로서 미국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실히 바뀌긴 했지만은요. 대표적인 게 1921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해군력을 제한하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각 주요국들이 자기들이 건설할 수 있는 함정의 톤수를 제한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도 자세히 뜯어보면 영국이 혹시 나중에 미래의 전쟁이 나면 한번 이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국가로 미국을 상정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영국하고 미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영국과 미국은 지금도 동맹국으로 남아있죠. 이런 관계들이 지속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군비 경쟁에서 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군비 경쟁에서 군비 통제로 가거나 아니면 영국하고 미국처럼 아예 동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미국이 있어도 영국이 추진하고 있던, 미국이 주도를 하더라도 당시에 이미 영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자유무역이라든가 세계 자본주의의 틀 자체가 유지될 거라고 봤고, 이것을 영국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 미국이 하는 것이 더 영국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극단적인 군비 경쟁이라든가 전쟁을 포기하고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두 번째, 이 군비 경쟁이 군비 통제로 이어지거나 전쟁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는 냉전도 그렇잖아요. 냉전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지만 핵전쟁 가능성 때문에 그랬죠. 그렇다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냉전 시대에도 결과적으로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양쪽 다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핵의 파괴력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대로 전쟁으로 가면 공멸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군비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당시에 소련이 점점 힘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체제 변환으로 가게 되면서 전쟁 없이 냉전도 귀결됐거든요. 그렇다면 미 중간에는 과연 투키디스 트랩이, 미 중간의 경쟁이 투키디스 트랩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다시 말해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지금 양측이 어떤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을 뭘로 보고, 어떤 상대로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1990년대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스텔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중심의 전쟁이라든가 무인기라든가 이런 군사적 혁신을 가장 먼저 추진해온 국가고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 혁신을 따라해서
굉장히 미래 군사력으로 건설들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서드 옵셋 전략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옵셋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상대방이 이만큼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옵셋은 상세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이 옵셋은요, 상대방과 비슷한 전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위를 지니겠다는 거야. 나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을 못 가지게 하겠다. 미국은 지금도 이 서드 옵셋 전략을 통해서 미래의 적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이 감히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990년대만 해도 중국은 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군사 강국들을 캐치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군사력이 현대화되면서 중국의 외교 목표도 점차 야심차게 변해갑니다. 화평 굴기. 이게 90년대 이 중반 이후에요. 평화로운 발전을 모색을 하겠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게 후진타오 시대로 들어서면서 조화세계. 이게 겉으로 보면 하모니어스 월드라는 게 모든 국가가 조화로운 거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용어의 끝에는 조화를 어기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국가들이 오손도손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미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 유소작이 뭡니까? 할 말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선진 군사 강국들을 내가 따라가는 단계가 아니라 중국 자체가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서 이제 이 자기의 역할과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랴오닝으로 대표되는 중국도 이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벌써 2척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미국 못지않은 첨단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계속 미국 뒤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AI라든가 인공지능이죠. 로봇이라든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력을 통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에는 탱크는 탱크, 전차는 전차,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전쟁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를 중앙의 컨트롤 센터에서 한꺼번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1차로 내가 탱크로 공격을 해봤더니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곧바로 그 다음에 전투기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로 통합되고 그 고도로 입체화된 전쟁. 그리고 이제는 우주 공간까지 나가죠. 전장 영역이. 이렇게 미래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이른바 연맹이라는 걸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에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접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단순한 과학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미국이 괜히 중국이 크는 게 배 아파서 그걸 견제하려고 반도체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군비 경쟁사를 보면은요, 모든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발달된 과학기술이 민간에도 응용이 됐어요. 거꾸로도 됐고요. 첨단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추격을 허용한다는 건요, 미래의 미중 간의 군사력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미국은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는 경제력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거의 겨루고 있고, 이게 많은 분들이 2040년경엔 추월도 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러나 군사력 부분에서는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우위를 여전히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주로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미국 용어로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합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의 의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에요. 여기서 양측의 현재 가장 큰 그 잠재적인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은 중국은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이 이 근처에 못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되도록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쉽게 못 오게, 와도 피곤하게 만드는. 자, 우리가 홈 앤드 어웨이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할 때.
어웨이 게임에 임하는 상대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곤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한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미국을 원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요한 거점들에 미국이 동맹이나 기지를 못 가지게 만드는,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전력이 전개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A2AD라고 불리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고요. 미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코얼리션 빌딩, 동맹국들을 비롯해서 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와 같이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묶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이 더 이상 원정군이 아닌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양측의 군사전략 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국이 미사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 미국이 어차피 본토에서 올라오면 항모전단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게 전개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아예 그런 거 자체를 탐지도 못 하지, 뭐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미사일을 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아예 탐지도 못하게 만들고 미사일 쏴봐야 즉각적으로 요격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것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이것도 일종의 패권 전쟁이에요. 결국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모든 군비 경쟁은요, 초기 상황으로 보면 양쪽 다 막 근육을 키우니까요, 전쟁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군사 과학 기술이 평준화되면, 모두 가지게 되면은요, 서로 이제 이거를 한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더 키워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아무래도 숨이 턱에 차서 못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실상 그 상대방이 이겼다라고 내가 승복을 하는 게 있고요. 전쟁 안 하고도. 어떻게 보면 영국이 20세기 초중반에 그랬어요. 소련도 말기에 그랬고요. 오늘날의 러시아죠. 세 번째는요, 이게 우열이 판가름이 안 나는 상황에서 우리 전쟁 나지 않는 수준에서 서로 군사력 제한하자. 너무 많이 갖지 말고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겨냥하지 말자라는 군비 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자, 군비 경쟁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모든 국가들이 자기 정치적으로, 야, 이거 좀 너무, 국내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군사력 확장 위주로만 나가니까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잠재적인 적국을 물리쳐버리겠다, 이런 위주로 군비 경쟁 초중반에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얘기한 정신줄을 다시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냉전이 그랬거든요. 냉전 초기의 군비 경쟁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당시에 드라마나 전쟁 보면 핵전쟁, 이렇게 막 핵전쟁의 위험성을 얘기한 전쟁 영화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소 간에 이 군사과학 기술이 평준화가 되고, 특히 핵전력이 평준화가 되면서 이러면 전쟁 나도 이기는 쪽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돼요. 그러므로서 군비 통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미중 간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어떤 결론을 내기는 힘들지만은 지금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은 완전히 동등한 경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기술, 군사 과학 기술도 뛰어나고 그만한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계에서 기술과 돈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을 보면 기술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군사력을 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중국 군사력 첨단화에 지금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항공모함만이에요. 그 기본 설계는 러시아 항공모함 기술입니다.
기술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스텔스도 마찬가지예요. A2A들을 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 그것도 원래 시작은 러시아 기술입니다. 돈은 중국이, 근데 러시아는 돈이 없고 중국은 돈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첨단 무기로 갈수록요, 사실 2% 부족하다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스텔스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스텔스인데, 그런데 그 스텔스율의 2% 차이가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보고 먼저 때릴 수 있는 것을 좌우합니다. 이 기술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도 중국이 이걸 추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술보다 더 뛰어난 게 바로 개념이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 과거에 기병대, 말 타고 다니는 기병대 있잖아요. 왜 꼭 말을 타고 다녀야 돼? 이거 기계로 해볼 수 없죠. 그래서 만든 게 과거에 영국의 탱크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의 전차예요. 스텔스 기술 왜 나왔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전력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사 양성하고 비싼 전투기를 샀더니 자꾸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들키면 된다? 안 들키면 안 떨어질 거다. 이게 스텔스고요. 사람을 안 태우면 되지? 이게 무인기예요. 이걸 바로 개념의 혁신성, 선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중국은 남의 거를 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에서 희망적 측면을 보면은요, 완전히 결렬, 그리고 전쟁까지 가기에는 양측 다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따로 또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 역시 모두 전쟁 왜 합니까? 전쟁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상대방을 죽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전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요, 나름대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심정으로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런 심정으로 전쟁하는 사람들 자체도 저쪽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나도 이길 수 있어. 이 조건들만 맞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비문이죠. 논리적 모순이 있는 말이 자포자기식으로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대리전이 일어난다든가 무력 시위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면적인 전쟁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또 우려의 측면도 있어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번 보게 되면요, 미국하고 중국 역시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은 생각보다는요, 저 체제가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식 전쟁은 없지만 오인에 의한 그냥 아주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이에요. 근데 저 친구가 나를 공격할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오인으로 시작된 전쟁이 인류 전쟁사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도 있는 거고요. 또 결국은 얼마만큼 양국 지도부가 신중하냐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거나, 그다음에 몇 사람이 몇 개의 그룹이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의 정치체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흔히 민주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책 결정이 엉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트럼프의 경험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미국도 그런 정부가 있고 중국도 그런 정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위험성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중 경쟁이 나름대로 우리가 미중 경쟁을 우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이게 전쟁 나서 한국한테 아무런
이 부정적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말려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미중 간에 정말 서로 미국이 중국 본토를 타격하고 중국이 워싱턴에다가 미사일을 날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 전쟁에서 아주 큰 전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용해서 전쟁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19세기에 이미 본 거예요. 우리 앞바다 근처에다가 군함 갖다 놓고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게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정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중 전략 경쟁이 군사적인 충돌로 가지 않도록. 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안 드리고 아껴놓은 게 있는데요. 패권 국가들끼리 특히 기존에 있던 패권 국가, 도전 국가가 전쟁을 할 경우에는요. 주변국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주변국들이 이미 완전히 쫙 편을 나눠서 대립할 때는 전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양측 간에 오인이라든가 아니면 불신이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증오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전쟁의 위험은 극복될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역할이 한국을 비롯한 이른바 중견국들에겐 남아있는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네? 미중 전략 경쟁, 전쟁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예요. 미래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중 간의 미래에 전쟁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미중 전략 경쟁이 그리고 미중 간의 군사력 경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평화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완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